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5년째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3개월 후면 예쁜 아기와 만난답니다. 저는 제 시할머니와의 인연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기로 한 다음 시부모님보다 시할머니에게 먼저 저를 소개했을 만큼 시할머니에게 정이 깊었죠. 외동아들인 남편이 부모님 정을 못 받고 컸는데 그런 남편을 돌봐주신 게 시할머니였다고 해요. 시할머니는 저에게 남편을 잘 부탁한다며 손을 잡아주셨는데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결혼 후에도 저와 남편은 종종 시할머니를 찾아뵙고 적적하시지 않게 해드리려 애썼어요. 시부모님보다 저희가 더 자주 가본 것 같기도 해요. 시할머니는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어요.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수정과 식혜를 손수 만드셔서 준비해놓고 내주셨죠. 워낙 솜씨가 좋으시고 부지런하셔서 밑반찬 같은 것도 싸주시곤 했어요. 할머님,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요. 하지만 힘드실까봐 걱정돼요. 이러다가 병이라도 나시면 저희가 안 오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매번 이렇게 안 해주셔도 저희는 괜찮아요. 힘들긴 평생을 해온 일이라 손에 익어서 괜찮아. 난 이렇게 너희가 좋아하는 거 만들 때 제일 행복하고 이거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거 좋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음 써줘서 고맙다. 라며 시할머니는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남편이 시할머니를 잘 따라서 가는 것도 있었지만 저도 이상하게 시부모님보다 시할머니에게 정이 더 갔어요. 어릴 때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도 났고 시부모님보다는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할머니를 찾아뵙는 게 즐거웠어요. 시부모님은 시할머니에게 큰 정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두 분뿐 아니라 시댁분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았죠. 알고 보니 시할머니는 시댁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할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다고 해요. 특히 시아버지와 시고모님이 시할머니를 싫어하신다고 하고요. 사춘기 때 집에 들어오신 분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싫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원래 시할머니 되시는 분은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나셨다고 해요. 자세한 건 다들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묻지 않았어요. 다른 친척분들 말씀으로는 시할머니께서 정말 정성으로 자녀들을 키우셨다고 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더 친자식처럼 위하시는 것 같았다고요. 지금 전화 남편에게 하시는 것만 봐도 어떠셨을지 상상이 가더군요. 한 번은 시할머니께서 손주 며느리 주신다고 곶감단지를 정성껏 만드셨는데 시어머니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들고 나가셔서 친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곶감 좋아하는 손주 며느리 못 먹였다고 무척 아쉬워하셨죠. 할머님 괜찮아요. 저 먹은 거나 다름없어요. 제 생각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어딘데요. 그게 더 감사하죠. 라고 하니 남편도 맞아 할머니. 할머니가 우리 생각하면서 애써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라고 했고 시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곶감 말이라도 만들어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이시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와 남편도 따라 들어가서 옆에서 도우며 곶감말이 만드는 걸 배웠는데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시할머니는 제게 네 시어머니가 아이 가지라고는 안 해? 혹시 그러더라도 너무 고깝게 듣지 마라. 우리가 다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 마음을 모르잖냐.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니까 아이가 오면 감사하고
라면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시고모님과 시삼촌이 오셨어요. 시고모는 무작정 큰 소리로 시할머니에게 거실로 좀 나와보라고 하셨고 저희는 의아해서 다 거실로 나갔죠. 애들 데리고 소꿉장난하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아니, 평생 돈 없다고 하시던 양반이 어디서 돈이 나셔서 손주 결혼식에 반이나 보탰대요. 그 돈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우리랑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함부로 써요. 우리 딸 결혼식엔 얼마 보탤 건지 다 말해요. 그러자 시할머니는 전에도 말했지만 이 집도 지금 나한테 있는 것도 내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모은 걸로 산 거다. 내 피눈물이 들어간 돈에 너희 이견이 왜 필요하냐. 너희 다 커서 결혼하기까지 한 걸로 내 할 일은 끝났다. 라고 하시자 이번엔 시삼촌이 우리 집에 와서 사람답게 살게 됐으면 고마워서라도 우리한테 더 줘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이게 내가 번 돈이네 아니네 그게 할 소린가? 잘 생각해봐요. 본인 출신이 어떤지. 라시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두 분 제 와이프 있는 데서 이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진짜 돈 때문에 이러실 거예요. 제가 다 창피하네요. 저 어리지만 고모나 삼촌이 할머니한테 돈 많이 가져간 거 다 알거든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라며 화를 내자 두 분은 남편한테 시할머니가 우냐우냐 하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막 화를 내시더군요. 저는 제가 끼어들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 모습을 다 보신 시할머니께서 그만두래. 나도 마음 주는데 정 가는 사람이야. 아무렴 이렇게 찾아오고 살갑게 구는 상원이네가 더 마음이 쓰이지. 니들 재영이 주명이처럼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내 마음이 더 가겠니? 이제 그만 가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시할머니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 저도 속이 상했죠. 시할머니는 시할아버지를 만나시기 전에 재래시장 안에서 순댓국집을 하셨다고 해요. 그 집에 자주 가시던 시할아버지가 시할머니와 같이 살자고 하셨다네요. 원래 시할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으셨으니 시할아버지께서도 딱히 잘못하신 건 아니었는데 그게 시아버지와 형제분들께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다들 어리셨으니 그럴만도 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까지 무시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시할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시고모는 또 와서 시할머니에게 조르셨어요. 재영이가 좀 바빠요. 걔 대학원에서 논문 쓰는 애야. 어디 출퇴근만 하면 월급 꼬박꼬박 나는 상원이랑 같냐고요. 우리 재영이도 대학원 졸업하면 자주 찾아온대요. 그래도 같은 손주인데 정말 이러시는 건 아니죠. 그러지 말고 저희한테도 결혼 비용 주세요. 너무도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할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시며 내가 정말 애들 앞에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재영이 결혼시킨다고 가져간 돈은 뭐냐? 그 결혼 깨졌어도 나한테 돌려주지 않았잖아. 네 말대로 그래도 내가 명색이 애미고 할미니까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영이나 상원이한테 난 공평하게 한 거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네가 이런 식으로 가져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너 걸핏하면 네 남편 사업자금 모자란다고 돈 가져갔잖아. 나도 이제 그냥 달라는 대로 주기만 하는 허수아비는 싫다. 그러니 이제 그 문제로 그만 찾아와. 찾아와도 소용없어. 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시고모는 저희 시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시할머니가 제 남편 결혼만 신경 쓴다고 화를 내셨고 그게 두 분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시고모와 시부모님은 시할머니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난리를 쳤다더군요. 시할머니가 두려운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휴대폰 너머로 시아버지께서 재영이 결혼 자금을 왜 이중으로 받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상원이도 더 줘야 맞는 거지.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얘 와서 아무리 장난쳐도 돈 더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상원이 묵도 더 달라고 할 겁니다. 라며 큰 소리 치시는 게 들렸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할머니 댁을 가니 시아버지와 시고모는 없고 온통 집안이 부서진 물건들로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서글픈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계셨고요. 시할머니 안방에 액자며 화병이 깨진 걸 치우던 저는 열려있는 서랍에서 시아버지와 시고모, 시삼촌의 대학 합격증을 발견했습니다. 애들이 계모 때문에 잘못 컸다는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기쓰고 과외를 시켜서 다들 대학에 보냈지. 합격증을 가져올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시할머니가 손으로 합격증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시는 것에서 저는 사랑을 느꼈어요. 그런 시할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어도 제게 그럴 힘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죠. 시할머니는 그날 이후 조금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시다가 거동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로 병이 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저희 시부모님 댁에 시고모와 시삼촌이 모이셨고 누가 시할머니를 모실지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나는 더 이상 못해요. 시집와서 할 만큼 했다고요. 당신도 그랬잖아. 친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 등골만 빼먹었다고. 그런 양반 아프다고 수발들라고 그러면 나 못 참아. 내가 여태까지 했어도 보상도 못 받았는데 우리가 큰 집이라고 모실 순 없어. 라고 하자 시고모는 언니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 집도 엄마가 돈 보탰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재영이 결혼식에는 비교도 안 되는 돈 상원이한테 줬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딘데 어디서 못 받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 인간적으로 더 받은 사람이 데려옵시다. 라며 맞섰고 시삼촌도 그래 솔직히 형이 장남이라고 누나랑 나보다 더 챙겨준 건 맞잖아.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난 진짜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나까지 여기 끼워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자 시아버지가 야, 너 식당 말아먹을 때마다 그 돈 다 어디서 났어? 너야말로 받을 거 다 받고 아닌 척하지 마. 그리고 다들 뭘 착각하다 본데 장남이라 더 받은 게 아니라 장남이니까 집안 대소사 같이 생겨서 좀 얹어준 거지. 니들이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며 역정을 내셨어요. 그렇게 말싸움이 오가던 걸 듣던 저는 그만 저도 모르게 그만들 하세요. 정 그러시면 저희가 잠깐이라도 모실게요. 이렇게 싸우실 거면 차라리 그러는 게 낫겠어요. 라며 소리를 질렀죠.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어머닌 요양원 가시면 되는데 왜 네가 나서니? 넌 내가 시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님이 네 시어머님인 것 같다. 날 한 번이라도 그렇게 챙겨봤어? 아주 갈수록 가관이네. 네가 여기 끼어서 꼭 날 못된 며느리 만들고 마는구나. 라고 하시자 남편이 고모나 삼촌이나 할머니가 내 결혼 비용 된 걸로 불만 많으니까 시설 좋은 요양원 찾을 때까지 우리가 모실게요. 그러면 불만 없으신 거죠? 이런 얘기 정말 혜진이 보기 낯뜨겁고 부끄러워요. 정말 제 부모님이고 고모 삼촌이지만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라고 이야기가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와 남편이 시할머니를 모시러 갔는데 시할머니는 아프신 몸으로 짐을 싸면서 시골 친구에게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말고 저희랑 지내세요. 시골이면 병원도 마땅치 않을 텐데 그러다 밤중에 병원 갈 일 생기면 어떡해요. 라는 제 말에 시할머니는 아니야. 거기도 버스 타고 조금만 나가면 큰 병원 다 있어. 괜찮아. 내가 거기 가는 게 편해서 그래. 라며 굽히지 않으셨죠. 대신 다음날 시골에 가고 하룻밤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장을 보러 갔고 그 사이 남편은 할머니 입으시라고 같이 옷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음식 솜씨가 서툴러서 마음에 안 차셨을 텐데도 시할머니는 맛있다 고맙다 하시며 식사하시는 동안 제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으시는데 시할머니가 안쓰러워 눈물이 났죠. 그렇게 시할머니는 시골로 가셨고 저와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뵈러 갔어요. 친구분과 편한 마음으로 계시니 건강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몇 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할머니 계신 곳이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시할머니 내려가실 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더군요. 그래도 장남이라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할머니 계신 곳을 알려드렸죠. 시부모님은 바로 할머니를 찾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라도 할머니가 장남 효도를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할머니에게 시할아버지가 남기신 예금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꽤 큰 돈이었나 본데 그걸 시부모님이 어떻게 아시고 시할머니를 찾으신 거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갔을 때 시어머니는 어머니, 이제 그만 서울로 가세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다가 갑자기 변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저희한테 연락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 혼자 돌아가시게 된다고요. 라며 시할머니를 회유하고 계셨고 시할머니는 괜찮다. 여기도 이장이 매일 노인들 잘 있나 확인하러 다니고 내 친구도 같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라며 같이 올라가기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다가 예금 이야기를 시고모와 시삼촌도 알게 되셨고 또다시 시댁 어른들 간에 싸움이 났어요. 저는 그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 시댁에 안 가려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시고모님, 시삼촌이 차례로 찾아오셔서 저보고 시할머니께 말씀 좀 잘 들어달라고 하시더군요. 다들 자기한테 예금을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전 할머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라며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성 폐렴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노인들은 폐렴 때문에 세상을 뜨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나 남편이나 가슴을 졸이며 시할머니가 회복하시길 기다렸어요. 잠시 후 시부모님과 시고모, 시삼촌도 병원에 오셨는데 시고모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대체 어떻게 있길래 저렇게 하루아침에 인사불성이 돼? 아주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노인네 하나 제대로 못 모셔? 저 양반 이대로 잘못되면 다 네 탓인 줄 알아. 라며 저를 몰아세웠고 다른 시댁 어른들도 저를 원망스럽게 보시더군요. 어이없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려는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요? 서로 안 모신다 그러고 요양원도 아무데나 보내려고 했으면서 혜진이 탓을 해요? 진짜 이러면 저 앞으로 인연 끊습니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다신 안 볼 줄 아세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나와 시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셨다고 전했어요. 일단 시부모님이 먼저 보러 들어가셨고 시고모 시삼촌이 들어갔다 오신 후 저와 남편이 들어갔어요. 시할머니는 저와 남편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여기 내 방 장 안에 보면 나무로 된 작은 보석함이 있거든. 그거 우리 혜진이가 꼭 가져라. 내가 꼭 주고 싶었던 거야. 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 시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시할머니의 장례식이 경건하게 치러지길 바랬지만 시댁 어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시할머니가 남기신 예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걸 가지고 사사건건 말다툼을 하셨죠. 급기야 남편이 없는 사이 몸싸움까지 벌이셨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 돈이 뭐라고 돌아가신 분 앞에서까지 이러세요. 그래도 할머님 덕에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까지 이러실 수 있는 건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너 지금 누구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가르치려 들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주 웃기는 애네? 라고 했고 시아버지도 너 아주 버르장머리가 못돼 먹었구나. 어머니가 좀 오냐오냐 했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그런 식으로 까불다간 내 아들이랑 못 살 줄 알아. 뭐라고요? 아버님,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라며 제가 어이없어 하는데 그때 마침 검은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한 남자분이 저를 찾아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돌아가신 김순례 할머니께서 강혜진 씨 앞으로 남기신 겁니다. 이게 무슨 번호 같은데 전화번호도 아니고 뭐죠? 라고 하자 은행 금고 비밀번호입니다. 그 말을 듣자 시부모님은 서류를 뺏으려고 했고 남자분은 제가 그분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김순례 할머니께서 이건 꼭 손주 며느리에게 주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공증받은 유언장도 있고요. 그때 손님들 배웅 갔던 남편도 돌아와 확인했고 변호사도 돌아갔는데 시부모님은 은행 금고에 뭐가 들었는지 봐야겠다며 저더러 앞장을 서라고 재촉을 하시더군요. 알겠어요. 대신 장례식이라도 끝내고요. 내일이면 발인인데 그것도 못 기다리시는 건 아니죠? 라고 하자 시부모님은 초조한 표정을 지으시며 더는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뒤 시부모님은 낙골당을 나오자마자 저와 남편을 앞세우고 은행으로 가자고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은행으로 가서 금고를 열었죠. 안에는 나무로 된 거북이 저금통이 하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셨고 시어머니는 저금통을 저에게 던지듯이 주시면서 니들 저금 열심히 하면서 살라신다. 꼭 그 뜻대로 해라. 라고 빈정거리며 시아버지와 은행을 나가셨어요. 결국 시댁에서는 할머니 예금으로 큰 싸움이 났고 소송을 했지만 저희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장례식에 지쳐서 거실 소파에 풀썩 앉아 잠시 넋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거북이 조금통을 흔들 때 나는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동전일 거라 짐작했죠. 열어보니 거북이 저금통 안에서는 열쇠 하나와 꼬깃꼬깃 접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쪽지에는 시할머니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게 정말 고맙다고 하시며 이 열쇠가 보석함 열쇠이니 열어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시고 싶다고 하셨던 보석함이요. 그 보석함엔 열쇠가 없이 잠겨져 있었어요. 모양이 예뻐서 할머니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안방 화장대에 진열해 두었거든요. 그 보석함을 열자 저희는 안에 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수령인이 저와 남편으로 되어 있는 거금의 보험 증서와 특약서가 있었고 시할머니가 아플 때 지내셨던 곳에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공증 유언장과 함께 말이죠. 시할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재산을 남겨주시려고 2중 3중으로 머리를 쓰셨던 거예요. 시할머니가 친구분과 지내던 집과 그 인근 땅은 얼마 전 아파트 개발 부지가 된다는 소문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갑자기 생긴 거금에 어쩔 줄 몰라 했죠. 한 달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한테 서운하다시며 연락도 안 받고 안 하셨거든요. 얘들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니들 보고 싶은데 바빠서 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오게 됐다. 잘들 지냈지? 아픈 데는 없고? 듣자하니 어머님이 니들 앞으로 뭘 남기셨다는데 그거 사실은 우리한테 와야 맞지 않겠니? 우리가 부모인데 어떻게 부모를 건너뛰고 자식이 재산을 이어받니? 남들이 욕한다. 니들도 욕먹는 거 싫을 테니 지금은 우리한테 넘겨라. 잘 보관하고 불려서 우리 죽을 때 니들한테 돌려주마. 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오신 거죠? 죄송합니다만 이건 드릴 수 없어요. 라고 남편이 말하자 시어머니가 너넨 어쩜 편한 게 없니? 이렇게 부모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니들만 착한 척하는 건 여전하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하나라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키웠으니. 라길래 제가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언제 시할머니 제대로 챙기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못하신 거 이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싸가지가 없다뇨. 그리고 전에 은행에서 분명히 저금통 저희 보고 가지라고 주셨잖아요. 그때 그 저금통 안에 할머니가 남기신 서류가 있는 열쇠가 들어있었다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할머님의 마음을 우습게 하셨어요. 그렇게 할머니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셨는데 저희가 그 돈 다른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두 분께는 못 드려요. 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시할머니에게 받은 돈과 예금 나눈 것도 모두 날리고 빚을 잔뜩 진 상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부모님께는 한 푼도 드릴 수 없다고 했고 저도 시할머니가 마음고생하셨던 걸 생각하며 동의했죠. 저와 남편은 할머니 성함으로 일정 부분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시할머니가 지내시던 시골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 개발은 한참 뒤에 된다길래 잠시라도 거기서 살아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도 가끔 저희를 좋아하신 시할머니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두 아이 엄마예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공부와 취업 활동에 바빴던 평범한 학창 생활을 보냈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꽤 큰 여행사에 취직했었는데 마침 IMF 사태가 일어나서 입사가 취소됐어요. 저는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서 공무원 준비를 했고 열심히 한 덕택에 행정공무원에 합격했답니다. 부모님 사업이 IMF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던 때라 집에서 다들 많이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저는 시청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 졸업학기였던 여동생 돈도 챙겨주고 부모님 사업에 필요한 돈도 대출을 받아서 드렸죠. 비록 적은 돈이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집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지나니 집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동생도 취직을 해서 제 부담도 적어졌어요. 그 즈음에 대학 때 친구가 저에게 북카페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선 부모님께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죠. 엄마는 해보라는 입장이셨어요. 내가 일해보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자기 일 시작하는 게 좋겠더라. 우리 때야 여자가 조신하게 집에 있어야지 무슨 소리냐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잖아. 그리고 사회 경험도 다양하게 해봐야지. 하지만 아빠는 좀 생각이 다르셨어요. 북카페도 사업이잖냐. 사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는 네가 그렇게 힘든 일 안 하고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님은 생각이 다르셨고 결국 두 분은 싸움도 하셨어요. 저는 괜히 부모님 사이만 안 좋게 맞는 것 같아서 결국 보류했죠. 아무래도 난 북카페 못할 것 같아. 나 때문에 집안 분란만 일으켜서 엄마 아빠 싸우시기만 하고. 그러자 친구는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투자만 좀 해봐. 휴일에만 잠깐씩 나와봐도 되고. 친구는 자금이 부족한 부분만 보태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고민이 좀 됐어요. 저도 취업 당시 사정이 안 좋아서 공무원이 된 거였지. 원래는 여행사에 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나중에는 저도 여행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일을 하시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어요.
엄마는 원래 아빠가 작게 하시는 무역사업을 도우셨는데 제가 공무원 되고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여성 의류를 동남아나 중국에 수출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때였어요. 저도 제 사업을 할 기회가 생긴 걸 놓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아빠 반대도 걸렸고 같이 하자는 친구가 저하고 아주 친했던 건 아니라서 계속 고민이 됐어요.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친구는 일단 자기 가족과 만나자고 하더군요. 나 북카페 할 가게는 엄마가 얻어주시고 오빠도 좀 보탰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주주 모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계속 사업 욕심이 있었던 저는 고민 끝에 친구 제안을 승낙했어요. 공무원 생활에 답답함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물론 안정되고 좋은 직업이었지만 저는 좀 더 모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죠. 친구 어머니는 시원시원하고 사교적인 분이셨어요. 젊을 때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더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해봐. 친구 오빠는 친절하고 진지해 보여서 좋았죠. 여러모로 우리 아정이가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이렇게 똑부러지는 친구가 같이 한다니까 마음이 놓인다. 저는 그날 친구와 북카페를 같이 해보리라 마음을 먹게 됐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을 시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죠. 친구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업을 크게 하시면서 상가도 몇 개 갖고 계셨고 친구 오빠는 어머니 상가를 관리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친구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하셨다는데 정말 따뜻하고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휴일에만 잠깐씩 나가서 북카페 일을 도우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모여 스터디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친구에게 제 아이디어를 말했고 친구도 그러자고 했어요. 저희는 커다랗게 2테이블 정도를 칸막이를 쳐서 예약을 받아 스터디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손님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북카페만 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저는 그 무렵 아예 공무원직을 관두고 카페에 매달렸어요. 아빠는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제 일이 잘 되는 것을 보시고는 그럼 해보고 싶은 만큼 해보라고 하셨죠. 카페에는 스터디 예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친구는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아예 스터디 위주의 카페로 바꿨어요. 물론 일반 손님도 받았기 때문에 카페는 더 잘 됐어요. 그 무렵부터 친구 오빠와 사귀게 됐죠. 오빠가 저에게 엄청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싫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오빠 사이는 빠르게 발전해 갔어요. 오빠는 이미 전부터 자기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솔직히 조언을 받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오빠는 저에게 참 잘 맞춰주고 친절하고 자상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바쁘고 신경 쓸 때가 많아서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빠가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페 일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오빠가 제게 청혼을 했어요. 수경아, 우리 서로 바빠서 못 만나는 날도 많은데 집에서라도 같이 시간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랑 결혼해줘. 내가 정말 잘할게. 저는 오빠의 프로포즈를 듣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좀 아쉬워하긴 하셨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아직은 여자가 더 사회생활에 불편한 게 많은데 서로 잘 도우면서 하면 좋겠다. 엄마, 걱정 마. 오빠도 사업하는데 모르겠어? 지금도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데. 저는 그렇게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오빠가 저를 많이 배려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친구와 친구 부모님도 제가 한 식구가 된다며 좋아했죠. 누구 하나 반대가 없었고 순탄하게 진행된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자기 식당을 접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는데 가게에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전화 받고 저녁쯤 나가 새벽까지 술 마실 때도 많았고요. 저는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카페 나가서 알바생들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해야지. 벌써 며칠째 안 나갔잖아.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하러 나까지 가서 보태냐. 그래도 그게 아니지. 사장이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완전 엉망이 된다고. 아 진짜 옆에서 더럽게 떽떽거리네. 그렇게 신경 쓰이면 네가 나가보든가.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생겨서 마음이 안 좋은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죠. 오빠, 혹시 카페에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저는 놀라서 심하게 방망이 질치는 마음을 다잡고 물어봤지만 오빠는 계속 버럭버럭 화만 내더군요. 네가 문제라서 이러는 거야. 모르겠냐? 아 진짜 잠시도 사람을 쉬지를 못하게 하네.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는 거였어요.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치고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저는 겨우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카페에 출근을 했어요. 친구는 나오기 전이라서 저 혼자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뭘 벌써 나가서 준비해? 쓸데없이 부지런하기도 하다. 아르바이트 오면 잠깐 집에 좀 들러라. 어머니 목소리는 어째 저기압에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다가 아침에 오빠도 이상했는데 집에 나 모르는 심각한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됐죠. 그래서 부랴부랴 시댁에 갔어요. 친구는 들어오는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소파에 배를 깔고서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더군요. 시아버지는 외출하고 안 계셨고요. 저는 알바생 혼자 일할 게 신경 쓰여서 친구에게 먼저 좀 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기가 막히는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야,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아가씨야. 예의 좀 지켜.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카페 좀 먼저 가달라는데 아가씨 얘기가 왜 나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집에 어른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아무리 아정이하고 친구여도 여기 너면이 네 시댁이다. 어디서 따지고 드냐? 정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 싶더군요. 어머니, 아무리 아가씨여도 카페가 저희 직장인데요. 누가 내 집에서 직장 얘기 하랬어? 저는 전에 본 적 없는 시어머니 태도에 정말 당황했어요. 너 오늘 아침에도 재훈이한테 가게 나가라고 그렇게 폐악을 부렸다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가지야? 요즘 애들 치고 넌 너무 후졌어 진짜.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고 제가 무슨 이상한 나라에 온 것처럼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래도 일단 그 문제는 제쳐두기로 하고 정신을 챙겼죠. 근데 저는 왜 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 생겼나요? 일단 커피 좀 내와라. 과일도 깎고. 어머니, 저 일 가봐야 하는데요. 알바생 혼자 있거든요. 너 지금 아장에 안 나간다고 나한테 시위하는 거니? 친구는 그 와중에도 과자를 한 봉지 다 비우고 배를 긁으며 TV만 보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동안 카페에 집안일 때문에 지각했던 거며 아프다고 빠졌던 게 전부 거짓말이었을 거라는 깨달음이 오더군요.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과일을 깎으면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 제가 알던 시댁 식구가 아니었고 친구도 변했거든요. 아니, 변한 게 아니고 저한테 원래 모습을 잘 숨겼고 저도 그들의 다른 면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 맞겠네요. 너 잘 들어? 네가 같이 돈 좀 번다고 내 아들한테 가게 나가라 마라 잔소리하는 거 난 딱 싫다. 그럴 거면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만 해. 저는 그 말에 너무 속상해서 조금 따지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밖에서 일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기분 나쁘면 내 아들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면 될 일이야. 그리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냐?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러냐 넌? 그러자 친구가 옆에서 풋 하고 비웃더군요. 저는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친구가 먹고 난 과일 접시와 컵 설거지를 하고 시댁을 나서는데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가다가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세요? 시아버지는 인자하게 저를 보시더니 잠깐 어디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좋아하는 곰탕집에 데리고 가셔서 뜨끈한 곰탕과 수육을 사주시는 거였어요. 속이 든든하고 뜨뜻해야 뭘 해도 버티지. 많이 먹어라. 아버님이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야죠. 그러면서 아버님 앞접시에 고기를 놓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어려워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집 식구들이 제멋대로인 거 내가 다 가장으로 바로 서질 못해서야.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자꾸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애써 참았어요. 내가 너한테 잘하마. 기운 내라. 아버님 말씀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하지만 밤이 돼서 집에 돌아와서는 결국 오빠와 싸우고 말았죠. 대체 우리끼리를 왜 어머니한테까지 가서 이야기해? 뭐가 어떻다고 그래? 그럼 우리 엄마가 남이야? 난 전부터 엄마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결혼했다고 갑자기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그럼 오빠는 내가 우리 싸운 얘기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해도 기분 안 나빠? 그랬더니 오빠는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야, 너 웃긴다. 뭐 지금 편가르냐 유치하게? 그리고 넌 우리 집에 시집 왔어. 우리 엄마가 네가 모실 어머니야. 저는 속이 뜨거울 정도로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더라고요. 결혼 전에 봤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른 오빠는 정말 실망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통장에 제 몫에 카페 이익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알바생이 없을 때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면 또 시끄러워질 테니까요. 아정아, 오늘이 말일인데 이번 달 내 정산금이 안 들어왔는데? 그러자 친구는 눈도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제 네 거 내 거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어차피 너도 우리 식구인데 그냥 합쳐서 쓰면 되지. 그건 아니지. 엄연히 나랑 오빠는 다른 살림을 하는데. 그럼 들어와서 살아. 안 그래도 엄마도 따로 사니까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복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진짜 해도 너무한다.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랑 사는 게 그렇게 말도 안 돼? 그리고 너 자꾸 우리 둘이 있을 때 말 놓고 그러는 거 아주 불쾌해. 이제부터 꼬박꼬박 아가씨라고 하고 말 높여.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그날 아침부터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친구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는 그렇게 제 속을 질러놓고 자기 약속이 있어서 준비한다며 집으로 먼저 들어가더군요. 알바생과 마감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몸이 안 좋아 누워있는데 오빠가 술에 취해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오더군요. 저는 내다볼 힘도 없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죠. 그랬더니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넌 남편이 술 마시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 저는 싸울 힘도 없어 가만히 말했어요. 나 지금 힘들어서 그래. 웃기시네. 얼른 나와서 꿀물도 타오고 씻을 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천근만근히 몸을 겨우 일으켜 가방과 차키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더는 말도 안 통하는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며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오빠가 저를 확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어딜 나가? 나랑 해보자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혼절했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깨어 의사 얘기를 들으니 저는 임신 5주 상태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유산이 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펑펑 울기만 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은 마침 일 때문에 해외에 가서 없었어요. 저는 저를 돌봐주는 사람 없는 병실에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한참 있자 오빠가 혼자 오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오빠도 아이가 유산됐다니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는 줄 알고 있던 오빠가 핸드폰을 보며 이러더군요. 아 진짜 미사리 가기로 했는데 짜증나게 사람 발목 잡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어요.
오빠는 눈을 감고 있는 제 얼굴을 기웃기웃하더니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는 기척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오빠가 나가자마자 퇴원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6인 병실을 나가려는데 마침 들어오시던 시아버지와 마주쳤어요. 얘, 왜 그러냐? 벌써 퇴원하면 안 되잖아.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저를 걱정해서 병원까지 와준 시집식구는 아버님 뿐이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 더는 못 살겠어요. 제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자 아버님은 저를 토닥이셨어요. 내가 너를 붙잡으면 노욕이겠다 싶구나. 식구들 등살에 치여서 사는 건 나 하나면 족하다. 편한 대로 하거라. 저는 거듭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하며 병원을 나와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오기 전에 먼저 이혼 준비를 했죠. 시어머니는 코웃음만 치고 오빠는 제 전화나 문자도 씹더군요. 그래, 이혼녀 딱지 붙이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나도 내 손주 건사 못하는 며느리는 싫다. 저는 시어머니 악담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괜한 꼬투리 잡히기 싫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오빠는 나중에 문자로 그럼 카페는 그만둘 거냐는 것만 묻더군요. 친구는 더 가관이었어요. 이혼하면 카페도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투자금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마. 어차피 리모델링 비용이나 고정 지출비는 우리 집에서 더 많이 됐잖아. 변호사는 제가 결혼 후 제대로 쓴 계약서가 없어서 소송을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투자금을 깨끗이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그 집과의 인연을 빨리 끊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부모님과 여동생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그저 저를 안고 토닥여 주기만 했죠. 여동생은 제가 행복할 줄만 알았다며 많이 울었어요. 친구와 했던 카페는 갈수록 잘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죠. 처음부터 다시 발품을 팔아가며 가게를 알아보고 아이템을 고민하던 저는 집에서 마들렌을 만들다가 디저트 카페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어요. 카페를 한번 해봤던지라 자신도 있었고 제가 마침 베이킹 자격증이 있어서 처음에는 저 혼자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가게를 얻고 바로 디저트 메뉴 연구에 들어갔어요. 저는 생과일을 얹은 숏케이크와 요거트를 주력으로 하는 작은 매장을 열게 됐어요. 아메리카노는 원하는 만큼 리필도 해주었고요. 열심히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 조금씩 입소문이 났고 블로그 포스팅도 하게 됐죠. 무엇보다 저희 숏케이크가 맛있다고 오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매장은 손님들을 수용하기 너무 작아져서 옆에 있던 옷가게를 얻어 넓게 하나로 트게 됐고요. 파티셰와 카운터 직원도 두면서 사업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지역 카페 사장님께서 자기네가 이유 좀 하고 싶다는 연락도 왔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고생하고 피눈물 흘린 게 다 보상받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뿌듯했죠. 가족들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특히 엄마는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주눅이 들까봐 늘 격려를 해주셨죠.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냐? 네가 능력 있으니까 일도 잘 되잖아. 그거면 됐어. 너만 잘 되면 다 좋은 거야. 그런 엄마 덕분에 저는 이따금 남들이 제 이혼녀래 라며 은근히 손가락질하는 것도 씩씩하게 잘 넘기며 제 사업에 몰두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장에서 만난 대학 친구가 제게 시댁 소식을 전했어요. 수경아, 네 전 시아버지 돌아가셨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너 이뻐하셨다고 해서 전해야 될 것 같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나이에 비해 정정하셨던 분이 돌아가셨다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혼식을 다 끝내고 친구에게 알아보니 내일이 시아버지 장례 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좌로 부의금만 보내라고 준비하다가 문득 아버님이 유산하고 혼자 있던 병실에 찾아오셨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싫어도 제게 끝까지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도리를 지켜주신 어른이 돌아가신 자리에 찾아가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를 본 오빠와 친구는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어머니는 잠깐 나가셨는지 자리에 없었고요. 저는 부의금을 내고 두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시아버지 사진 앞에 국화를 놓고 향을 꽂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도 자기와 다른 가족들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 하셨을 거라는 생각과 저에게 해주시던 마음 씀씀이가 떠올라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한참을 흐느꼈어요. 그리고 돌아서 나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시어머니였어요. 참 오랜만이구나. 얼굴 보니 잘 지냈나 보네. 저는 그런 시어머니 인사에 헛웃음이 났어요. 와줘서 고맙다던가 미안하다는 게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오랜만이고 잘 지낸 것 같다고 하니까요. 제가 말없이 목례만 하고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더니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에 끌려 구석으로 갔어요. 얘, 너 보니 잘됐다 싶다. 전에 아정이랑 하던 카페 네가 돈 좀 보태줄 수 있을까? 네? 제가 그 카페에 왜 돈을 보태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천연덕스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이러셨어요. 아정이가 카페 확장을 하다가 돈이 좀 부족해졌지 뭐니. 그래도 네가 애정있던 곳인데 잘 되는 게 좋잖아. 저 이제 그 카페에 애정 없어요. 그리고 제가 투자할 이유가 없는데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아주 상냥한 척 하시며 제 어깨를 쓰다듬으시더군요. 니네끼리 오해가 좀 있어서 틀어졌던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좀 잘했니? 시아버지 생각하면 네가 아정이한테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요, 웬만하면 돌아가신 분 보내드리는 자리에서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시아버지 생각하는데 제가 왜 아정이 사업에 돈을 보태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으셨으면서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사람들이 흘끔대며 저와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때 오빠가 오더니 저보고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뭘 따로 얘기해? 난 할 얘기 없어. 얘기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제가 강하게 나갔더니 그제야 오빠는 다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집이 좀 이래저래 어수선한데 너 요즘 잘 나간다며. 그러니까 네가 아정이랑 했던 카페에 돈 좀 투자해. 그거 잘 되면 너 섭섭치 않게 해줄게. 저는 오빠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쳤어요. 어디다 대고 투자해란 말아야. 아직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 예전 박수경 아니야. 그러자 갑자기 다들 조용해지더라고요. 나를 언제든 빨대 꽂고 빨아먹을 수 있는 호구로 생각했나 본데 내가 카페에 투자했던 돈 돌려달라고 소송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 그리고 어머니! 제가 부르자 시어머니는 흠칫하시면서 저를 보셨어요. 저 아정이랑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하고도 어머니 저 병문안도 한번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혼녀 딱지 붙이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고 하셨죠? 저보고 돈 달라고 하실 정신 있으시면 아정이나 똑바로 가르치세요.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다가 아정이를 보고 한마디 했어요. 너도 정신 차려. 가게는 뒷전이고 놀 생각만 하니까 사업이 되겠어? 그렇게 저는 전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친구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시댁과 완전히 정리를 했죠. 시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뵌 게 장례식장이어서 마음이 아팠지만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했어요. 지금 남편은 친구처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도 낳았고요. 남편은 친정에도 아들 노릇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때 평생에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도 덥석덥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아주 비싼 인생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30대 중반이 된 여성이에요. 지금은 자수성가를 이룬 덕분에 안락한 삶을 보내고 있는 사업가이지만 어릴 적에는 무척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죠. 차압딱지가
집안 곳곳에 나붙었던 기억이 몇 차례 있었을 만큼 가난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친정 부모님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딸 자식인 저의 교육만큼은 부족함 없이 챙겨주셨고,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공부에 힘썼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저는 곧장 사업을 시작했죠. 그야말로 무일푼. 사업 자금이라고는 은행 대출이 전부였어요. 믿을 것이라고는 건강한 몸과 노력밖에는 없었던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사무실에서 지내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자수성가를 이루었어요. 번창하기 시작한 사업 덕분에 사업 자금이었던 은행 대출금도 모두 갚아낸 저는 하루하루 무서운 기세로 불어나는 통장 잔고를 마주하며 저희 가족에게는 2번 다시 가난의 서름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검소한 삶을 살지언정 친정 부모님에게만큼은 아주 후하고 극진했죠. 그런 저를 향한 주변의 평가는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는 칭찬 일색이었어요. 저도 친정 부모님도 모두가 뿌듯하고 행복한 날들이었죠. 하지만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날들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건 저와 남편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예비 남편은 과거에 제 친정집만큼이나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자수성가를 이룬 성공한 사업가였고요. 가난한 예비 시댁과 친정 사이의 격차 때문이었냐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편은 이런 사람이니까요.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라. 여자들은 결혼에 대한 소망이 각자 하나씩은 있다고.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결혼식은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지도 모른다고. 갑자기 무슨 얘기야? 자기한테도 혹시 그런 소망이 있나 싶어서.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고 싶어서. 소망이라? 글쎄. 솔직하게 얘기해줘. 난 자기랑 함께하는 모든 순간 최고로 행복했으면 좋겠거든. 내가 삐까뻔쩍 화려한 결혼식을 원한다면? 쭈가루 S급 가수도 부르고 사회자로 잘나가는 연예인도 섭외하고 최고급 호텔에서 재벌들 부럽지 않게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면 웨딩드레스도 디자이너 메이드 최고급으로 해줘야지. 자기가 정말 그걸 원한다면 대출을 끌어서라도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진심으로.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당장 은행 가서 대출 받자. 연예인 섭외부터 호텔 결혼식 예약까지 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지. 그러자 남편이 제 속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미소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자기가 진짜 진심을 들려주기를. 응? 내가 자기를 몰라? 우리가 얼마나 오래 만났는데. 당신 말은 내가 화려한 결혼식에는 별로 끌리지 않는다는 소리야? 난 자기가 자수성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바로 옆에서 지켜봤고 함께 겪어왔어. 장인 장모님은 부족함 없이 잘 모시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검소한 삶을 살아온 것도 뻔히 알고. 그런 내가 화려한 결혼식 같은 농담에 속아줄 수는 없잖아. 그치? 하긴 자기는 나를 알아도 너무 잘 알지. 맞아, 농담이야.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결혼에 들어갈 모든 비용을 최대한 검소하게 하고 싶어. 그게 내 진짜 속마음이야. 그래, 그렇게 하자.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니까 자기랑 내가 모두 원하는 대로. 나야 고맙지. 고마운데 결혼식이 어디 우리 둘만의 경사인가? 집안 전체의 경사인데 어른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 걱정은 말어. 특히나 자기 시아버지 되실 분이 자기랑 가치관이 비슷해. 소신을 가지고 반듯하게 살아라. 늘 그렇게 가르친 분이거든. 역시나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처음 마주한 시아버지는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멋진 분이더군요.
1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법 없이 늘 검소하고 반듯했던 남편의 행동이 시아버지를 꼭 닮아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처럼 저에게 어떤 결혼이 하고 싶은지를 먼저 묻고는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는 저의 뜻에 흔쾌히 동의해 주셨죠. 저희 가치관과 시아버지 당신의 가치관이 같다면서 저를 아주 크게 반겨주었거든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는 한마음 한뜻으로 검소한 결혼식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비록 검소한 결혼식일지언정 시댁 어른들 대접만큼은 부족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약속했죠. 그렇게 한동안 순조롭고 행복한 결혼 준비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딱 두 사람만큼은 검소한 결혼식이 무언가 석연치 않은 눈치였죠. 시모와 남편의 여동생인 손 아래 시누이였어요. 갑작스레 결혼식 준비를 돕겠다며 사사건건 따라 나서기 시작한 시모와 시누이는 매사에 불만스러운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더라고요. 예식장이 너무 작고 초라한 것 아니냐는 둥, 웨딩드레스는 디자이너한테 주문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둥, 불만도 참 많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와 시누이의 꿍꿍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저는 최선을 다해 살갑게 차근차근 시모를 설득했어요. 어머님 마음 다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이랑 아버님도 그렇고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요. 지금은 제 사업이 잘 되는 덕분에 여유롭게 살고는 있다지만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유로울 때 알뜰 살뜰 잘 아껴놔야죠. 그래도 이건 아니야. 결혼식이 어디 너희 두 사람만의 경사라든 아무리 남편의 시아버지까지 등에 업었다지만 너 지금 이러는 거 시댁이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전혀요.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결혼식장 치고 체면국일 만큼 허름한 결혼식장 없어요. 저희가 예약한 결혼식장도 넘치지는 않아도 축복받기에 부족한 예식장도 아니고요. 시댁 손님이 얼마나 올 줄 알고 결혼식 당일에 자리라도 모자라면 어쩐다든 손님들 서서 구경하게 만들 셈이야? 어머니 원하는 호텔 결혼식장하고 저희가 예약한 예식장하고 수용 인원은 똑같아요. 호텔에서 결혼한다고 손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예식장은 그렇게 넘어간다고 치자. 하지만 아무리 검소하니 어쩌니 해도 웨딩드레스는 디자이너한테 주문 제작해서 입어야 되는 거 아니니? 제가 신부니까 저의 만족이 최우선이고 저의 취향이 제일 먼저잖아요. 저는 지금 이 드레스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해요. 그러니까 마음 푸세요, 어머님. 제가 애교로 시모의 마음을 풀어주려 애쓰거나 말거나 끝끝내 못마땅한 마음을 굽히지 않는 시모는 딱 한마디 쏘아붙이더라고요. 시부모 될 사람 체면은 생각도 안 하지 아주. 이후로도 검소한 결혼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모와 시누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검소하다고는 해도 격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챙길 만큼 다 챙기는 결혼식이라며 며칠을 설득해봤자 시모와 시누이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고 나서야 시모와 시누이의 불만이 사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돈 많은 처자를 며느리로 들인다고 해서 며느리 덕분에 팔자 고친다거나 하다못해 결혼식 핑계로 콩고물이나 얻어먹을 욕심 같은 건 부리지 맙시다. 며느리도 자식이고 시부모도 부모라잖아. 내 딸 자식 결혼시킨다 생각하고 헛된 욕심보다는 축하와 믿음을 보내줘. 그게 진정 축복받는 결혼식을 치르는 방법이야. 그러는 사이에 결혼식 예정일은 부쩍 코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남편의 동의를 받아 재산의 일부를 친정 부모님에게 나누어 드리기로 했어요. 시집을 가게 되면 함께 살던 때만큼 친정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시집살이에 치여 친정 부모님에게
신경 쓰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건 절대로 아니었죠. 친정과 신혼집이 멀리 떨어져 있기에 했던 걱정일 따름이었고, 내 가족에게만큼은 가난의 서름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연장선일 뿐이었어요. 친정에게만 재산을 나누어 준 결심은 친정에게만 최선을 다하고 시댁을 소홀히 대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누던 날,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친정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만큼 시부모님도 모시겠다고요. 시댁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하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기꺼이 주겠다고요. 이에 남편은 고맙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죠. 하지만 제가 친정 부모님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인 모양이더라고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시모와 시누이죠.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시모와 시누이가 딱 그런 꼴이었어요. 며느리가 벌써부터 친정만 싸고 돈다는 착각과 질투요.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모양이었어요. 그 탐욕은 시아버님이 시모와 시누이를 걱정했던 그대로 성공한 사업가인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을 향한 탐욕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큰 선물 같은 걸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욕심 말이에요. 그게 돈이든 아니면 명품 같은 선물이든 말이죠. 시모와 시누이의 속마음을 제가 어쩜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시모와 시누이가 자신들의 속셈을 대놓고 드러냈기 때문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저를 시댁에 불러다 앉혀놓더니 아주 대놓고 이러더라고요. 내 앞으로 1억, 시누이 앞으로 1억, 합쳐서 2억이면 최소한 남부러울 일 없이 체면치레는 할 수 있겠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얘기냐니? 넌 그럼 시집 오면서 예단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었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단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 체면 상하는 일 없도록 남편이랑 상의해 가면서 준비하고 있었죠. 괜히 고생할 일 없다. 까놓고 얼마나 고맙니? 시댁에서 먼저 딱 정해주면 네 입장에서도 이래저래 신경 쓸 일도 없어지고, 얘기했다시피 내 앞으로 1억, 시누이 앞으로 1억, 합쳐서 2억이다. 그게 현금이든 아니면 명품 가방 같은 것이든 금액만 맞추면 돼. 갑작스레 너무 과한 요구를 받은 저는 벙찌고야 말았고, 발끈한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순간 시모의 황당한 말이 이어졌어요. 부담스럽다는 생각 말거라. 너희가 하도 검소한 결혼 타령을 해대길래 원래는 4억 정도 받아야겠다 싶었던 생각을 반으로 딱 깎아서 정한 액수가 2억이니 설마 그 정도도 안 할 생각은 아니었지? 너 부자라며, 성공한 사업가라며? 그때 남편과 시아버지가 한마디씩 던지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엄마,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 이 사람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근데 엄마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이 사람 볼 면목이 없잖아. 안 그래요? 아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신혼집이니 결혼식이니 아들 며느리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스스로 마련했고, 그러면서도 격식이 부족하지 않은 결혼식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면 대견한 줄을 알아야지. 근데 뭐? 현금이든 명품이든 2억? 그것도 4억 받으려고 했던 걸 반으로 깎아서? 아무리 없이 살아도 세상 부끄러운 줄은 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시아버지의 날성 꾸짖음에 시모와 시누이는 깨갱하며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했죠. 시모와 시누이가 2억 상당의 예단을 향한 탐욕을 단념한 줄로만 알았던 거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저에게 놀랍고 당황스러운 소식이 날아든 건, 그 놀랍고 당황스러운 소식은 바로 문자 2통이었습니다. 어느 명품 매장에서 2억이 결제되었다는 신용카드 결제 문자였죠. 2장의 카드에 정말
1억, 1억, 2억이었어요. 쓴 적도 없는 카드에 결제 문자를 받은 저는 급히 지갑을 들여다보았고 지갑에는 신용카드 2장이 비어있더라고요. 그 당황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저의 결혼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2억이 결제된 명품 매장은 시누이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명품 매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 한 가지. 2억 상당의 예단을 요구받으며 당황했던 바로 어제. 저의 낡고 다 해진 지갑에 유독 관심을 보이던 시모의 모습. 역시나 카드 무단 결제의 범인은 시모와 시누이가 맞더라고요. 시모가 저의 낡은 지갑에 관심을 보이는 척 신용카드를 훔쳐내었고 시누이는 시모가 훔쳐낸 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명품 매장에서 2억 원어치 명품 가방을 결제했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저 도둑모녀를 당장 교도소에 쳐넣으라며 성화를 부렸고 남편은 미안하다는 한마디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로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잠시 마음을 추스른 저는 침착한 태도로 시모에게 물었죠. 2억만큼의 예단이 그렇게 탐이 나던가요? 며느리 될 사람 지갑에서 카드를 몰래 가져가야 했을 만큼이요? 딸이 근무하는 명품 매장에서 불법적 결제를 해야 했을 만큼이요? 솔직히 많이 속상하네요. 제가 2억짜리 예단을 해야 받아줄 만큼 어머님한테 부족한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가방 하나씩들 선물해 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 싶어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빤히 노려만 보던 시모가 저를 잡아먹을 기세로 쏘아붙였어요. 부족하지 그럼. 어디가 얼마나 부족했는데요. 시댁 알기를 개똥만큼도 생각 안 하는데 그럼 안 부족하고 백이겠니? 부자 며느리 들이는 시애미 입장에서 시댁 친척 어른들한테 이렇다 할 예단도 못 돌리는 신세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기나 해? 진심이세요? 당연히 진심이지 그럼. 내 카드로 산 명품 가방들을 예단 삼아가지고 선물하면서 시댁 친척 어른들한테 새 며느리를 제대로 인사시켜드리라고 했어. 네, 알겠습니다. 응? 알겠다는 저의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모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쳐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충 둘러댄 말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먹힌다고? 싶은 생각으로 드리워진 당황스러운 기색이었지만 당시 저는 그런 시모의 속셈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카드를 훔쳐 도둑 결제를 감행했던 시모와 시누이를 그냥 감싸기로 했어요. 그들의 속셈을 몰랐다고는 해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용서 아니었냐고요? 당연히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죠. 그동안 저한테 많이 서운하셨죠? 왜 이러니?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래야 정상 아니야? 어떻게 화내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제 잘못이 너무 큰데요. 친정 부모님에게만 재산을 나누어 준 제가 얼마나 야속하게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벌써부터 시댁은 안중에 없고 친정만 썩어둔다는 생각은 오해세요. 시댁에게는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남편한테 약속했거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죄송해요. 또 뭐를? 검소한 결혼을 추진한답시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니까요. 결혼은 저와 남편만의 경사가 아닌 양가 어른들 전체의 경사인데 이 점을 살피지 못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의 대가를 치르던가 말로만 사과하는 법이 세상에 어딨다든? 순간 남편과 시아버지의 눈총이 시모에게 쏟아지더라고요. 오늘의 2억 무단 결제건은 없는 일로 할게요. 제가 원해서 결제한 걸로요. 그 가방들 친척 어른들께 선물하면서 인사 잘해주세요. 그리고 시간 내서 저랑 같이 시누이가 근무하는 명품 매장 한번 같이 가요. 제가 제일 좋은 명품 가방 하나씩 어머님과 시누이한테 선물할게요.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이제야 며느리 받는 기분이 좀 나네. 그렇게 저는 시모와 시누이를 용서했고
한술 더 떠서는 둘에게 가장 좋은 명품 가방 하나씩을 더 선물했어요. 이 또한 당연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었죠. 시댁 친척 어른들에게 좋은 선물로 인사를 드리는 건 남편과 시아버님의 체면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더욱이 시모와 시누이는 가장 가까운 인척인데 제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탓에 도둑결제에 참사까지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시모와 시누이에게 제일 좋고 비싼 명품 가방 하나씩을 선물한 뒤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모로부터 새 며느리의 인사차 명품 가방을 예단으로 선물 받았다는 시고모가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대뜸 꾸짖는 게 아니겠어요? 자네 성공한 사업가라지? 돈도 많이 벌었고.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고모님.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덕분이고요. 아, 걱정 마세요. 경제력 차이를 트집 잡아서 몹쓸 며느리 행세할 생각은 절대로 없거든요. 몹쓸 며느리 행세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이 벌써부터 이딴 짓이나 벌여? 우리 집안을 가난한 시댁이라고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아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혹시 결혼 선물이 너무 과해서 부담스러워 그러세요? 뭐? 과해? 이딴 건 예단이라고 내놓을 거면 입이나 싹 닫고 넘어가던가. 일단 진정하시고요, 고모님.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시댁이 가짜으면 차라리 예단을 돌리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야. 까놓고 우리가 너한테 뭘 사달라고 바란 것도 아니잖니. 그 뒤로도 한참을 더 꾸짖던 시고모님은 영문을 모른 채로 그저 당황만 하던 제 앞으로 시모가 결혼 인사차, 선물했다던 명품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 명품 가방을 본 저는 기겁을 하고야 말았고요. 분명 2억 원어치 명품 결제 문자를 받았었는데 시모도 분명 시댁 친척 어른들에게 저를 제대로 인사시키기 위해 명품 가방을 결제했다고 했는데 저희 눈앞에 놓인 그 가방은 명품이 아닌 짝퉁, 심지어 누가 봐도 티 팍팍 나는 짝퉁. 어머님이 이 가방을 제가 사드리는 결혼 선물이라면서 고모님께 드렸다고요? 그럼 뭐 내가 명품 가방 받고 딴소리나 한다는 거니 지금? 이딴 선물 받은 게 나 혼자인 줄 알아? 다른 어른들도 같은 선물을 받았다는 건가요? 너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거니? 아님 모른 척 하는 거니? 제가 2억 원어치 명품 가방이 결제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자 시 고모님도 저랑 똑같이 기겁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좀 알아봤거든. 근데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준 가방 이거 짝퉁 중에서도 아주 최하급 짝퉁이라더라. 시장 바닥에서 비싸봤자 5만 원에도 팔고 잘 깎으면 3만 원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짝퉁이래. 시고모의 말을 들은 저와 남편은 곧장 사태 파악에 나섰어요. 제발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무언가 착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로요. 하지만 전부 사실이더군요. 시댁 친척 어른들 모두는 시모로부터 시고모님이 받았던 것과 같은 짝퉁 가방을 예단이라며 선물 받았고 시장 바닥에서 파는 그런 최하급 짝퉁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진실이 하나 더 밝혀졌죠. 아니 글쎄 시모와 시누이가 훔쳐낸 제 카드로 구매했던 2억 원어치 명품 가방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중고 명품 딜러에게 홀랑 팔아 넘겼다지 뭐예요. 요즘 명품 가방들 중 한정판이라거나 구하기 어려운 베스트 몇몇 품목들은 신제품 가격보다 중고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요. 놀랍게도 시모와 시누이가 구매했던 명품 가방 전부가 중고 가격이 더 비싼 경우에 속했던 거죠. 그렇게 시모와 시누이는 제 카드를 훔쳐 장만한 명품 가방들을 비싼 가격에 팔아 넘겼고 그 결과 원금이던 2억보다 많은 금액을 중고 명품 딜러로부터 받아 챙겼던 것이었어요. 물론
그 사실을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는 입도 뻥긋하지 않은 채로 시모 시누이 둘이서만 홀랑요. 그래놓고는 시댁 친척 어른들께는 제가 준비한 예단이라면서 짝퉁을 돌렸던 거죠. 여기까지 알아내었을 때 저의 뇌리에는 물음표가 하나 떠올랐어요. 마침 남편도 저와 같은 의문을 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왜 굳이 명품 가방들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어야만 했을까? 아무리 중고 가격이 더 비싼 품목들이었다지만 왔다 갔다 번거로운 데다가 들킬 위험까지 있는 되팔이 짓거리를 굳이 버릴 이유가 없잖아? 나도 그게 궁금했거든? 근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답은 너무 쉽더라고. 시댁이 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 좁은 시댁 어디에도 그 많은 명품 가방을 숨겨놓을 공간은 없는데 본인들 입으로 명품 가방을 예단 삼아서 친척 어른들에게 돌릴 생각이었다고 호언장담을 해버렸잖아.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 집에는 당신이 추가로 엄마랑 동생한테 선물한 명품 가방 2개 빼고는 다른 가방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는데 진짜로 선물할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친척 어른들에게 돌리겠다던 명품 가방들을 엄마랑 동생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모습을 들킬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친척 어른들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척 짝퉁을 돌린 다음에 진짜 명품들은 중고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었다는 거네. 포장도 뜯지 않은 가방들을 고스란히. 당연히 그래야 했겠지. 부피가 큰 명품 가방들 무더기를 떠안고 숨기는 것보다는 현찰을 숨기는 쪽이 훨씬 쉬웠을 테니까. 현금은 통장에 입금시켜놓고 어디 잘 숨겨놓으면 그만이잖아? 와, 아무리 엄마랑 동생이라지만 진짜 실망이다. 미안해. 못난 엄마랑 동생 둔 내 잘못이야. 당신 잘못도 아닌데 뭐.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우리가 괜히 생사람 잡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맞춘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에게만 살짝 기뜸을 해두고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 시아버지는 이미 시모와 시누이의 방을 헤집어 놓고 있던 중이었죠. 시모와 시누이가 산 명품 가방, 아니 그 명품 가방들을 되팔아서 챙긴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찾기 위해서요. 시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시모는 시댁에 도착한 저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으며 따지더군요.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명품 가방들은 친척 어른들에게 예단 삼아서 돌렸다고 했잖아.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찾아온 것 같냐고요. 너 되바라진 애였구나. 사람이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내 카드 가져다가 명품 가방 산 건 애저녁에 화해하고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이딴 식으로 시엠이랑 시누이 뒤통수를 쳐? 제가 뒤통수를 쳤던가요?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고요. 어디서 말대꾸야?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요. 며느리가 시애미 알기를 똥으로 하는데 그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 그 순간 어머님이 장롱 쪽으로 슬금슬금 몸을 움직이더라고요. 본능적인 직감에 아 저기다 싶었어요. 그래서 장롱 문을 벌컥 여니 선물 드린 그 명품 가방이 보이더군요. 그 안을 살펴봤죠. 속주머니 안에 각각 시모와 시누이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씩 발견되었어요. 시모와 시누이가 제 카드를 훔쳐 구매했던 명품 가방들을 중고 명품 딜러에게 되팔고 받았던 입금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통장이었죠. 이게 무슨 돈인지 설명하세요. 설명하라니까요. 그럼 제가 설명하죠. 내 카드를 훔쳐서 산 2억 원어치 명품 가방을 중고 딜러에게 되팔고 받은 현금을 입금시켜 놓은 통장. 맞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래,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다. 왜? 우리가 우리 가방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겠다는데 그게 잘못이라도 된다든? 그게 왜 두 사람 가방이죠? 친척 어른들한테 예단으로 돌릴 선물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하나 더. 두 사람은 저와 남편과 시아버지마저 속이고 친척 어른들에게 제가 준비한 예단이라면서 돌린 짝퉁 명품 가방들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도둑질이랑 뭐가 다를까요? 정말 실망입니다.
전 두 사람의 잘못을 그냥 가족이니 생각하며 품었는데 돌아온 건 결국 탐욕에 쩌든 두 사람의 뒤통수였으니까요. 뭐? 실망? 탐욕? 그래서 그게 고가워서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지금? 파혼하면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 너한테 얌전히 돌려주기라도 할 것 같으냐? 글쎄요. 뒤통수 맞은 증거가 명백해졌으니 지금부터 확인해 봐야죠. 당신들이 이 집에서 나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 결혼을 쪽내든가. 말을 마친 제가 남편을 돌아보자 저와 똑같이 격분해 있던 남편이 시모와 시누이에게 의절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기다렸다는 듯 둘에게 날선 호통을 날렸죠. 두 모녀가 나란히 손붙들고 이 집에서 나가. 난 이렇게 참하고 반듯한 며느리 놓칠 생각 없고 우리 집에는 둘 같은 도둑이 있을 자리는 없으니까. 결국 시모와 시누이는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경고에 지레 겁먹은 채로 명품 가방을 중고로 되팔이해서 챙겼던 현금 전부를 고스란히 토해냈고 그 돈들을 토해내기 무섭게 시댁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죠. 그날 저는 옷가지 몇 개만 달랑 챙겨 문전박대 당하는 시모와 시누이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앞으로 어디서 뭐라고 살든 내 할 바는 아니지만 혹시 지금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면 이거 하나 명심해요. 가난은 도둑질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는 거. 도둑은 그냥 도둑일 뿐이라는 거. 저는 모든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모의 짝퉁 사건으로 상심해 있던 시댁 친척 어른들을 찾아뵈며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고 결혼 축하를 받았죠. 현금으로 챙겼던 2억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토해놓고는 아쉬웠던지 제가 추가로 선물했던 명품이라도 챙겨가려다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진짜 교도소 들어가고 싶어서 이러냐는 된소리를 맞은 시모와 시누이를 보며 다시금 분명하게 깨달았거든요. 헛된 탐욕이 사람을 얼마나 망치는지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절대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은 가지 않으려 합니다. 쫓겨난 시모와 시누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모와 시누이가 함께 짝퉁 명품 가방 판매를 하다가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바람에 시누이는 근무하던 명품 매장에서마저 해고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놈의 욕심이 뭔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도 즐겁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